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47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마음 한쪽에 품어왔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닌 가족과 함께한 작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 삶과 가족 이야기를 잘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가족과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까지 4식구였습니다. 부모님은 무척이나 성실하셨지만 저희가 살던 환경은 언제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끝자락의 논밭에서 벼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마을 근처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저희 마을은 크지 않았습니다.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집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었죠. 비가 오는 날이면 흙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발을 떼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소박하게 아름다운 우리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마을의 풍경이 한결같이 소박하고 단조로웠지만 저는 그 안에서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깃든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누나로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바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논으로 나가셨습니다. 고단한 농사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늘 저희를 웃게 해주곤 하셨습니다. 논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실 때면 손에는 언제나 작은 들꽃이나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선물들이 저와 동생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 못지않게 바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근처 공장에서 일하셨고 저녁에는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셔도 어머니는 항상 저와 동생에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이면 허겁지겁 일을 마치고 들어오셔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넘치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동생에게 작은 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따라 논에 나가고 싶어 하니 직접 손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삽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동생은 작은 손으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런 동생은 아버지뿐 아니라 언제나 저를 따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때로는 귀찮기도 했지만 동생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금세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제가 아끼던 공책에 낙서를 해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서를 자세히 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누나 최고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화를 낸 것이 미안해서 동생을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소박했지만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나누던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씩 농사일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며 저와 동생을 웃게 하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동생은 자주 장래희망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랑 누나 호강시켜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동생이 정말 듬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저와 동생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가난과 현실의 무게를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자랑하는 새 옷이나 장난감을 부러워하던 적도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그 순간들은 모두 저와 동생에게 삶의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든 나날 속에서도 부모님의 헌신은 우리 가족의 든든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가족의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항상 강인하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은 어린 저와 동생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시다가 얻은 허리 부상이 악화된 후 결국 다른 합병증이 생겨 병세가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동생은 자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노는 더 이상 돌볼 수 없었고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시던 그 작은 수입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더 고되고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집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여전히 어렸으니까요. 저는 학교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집안일을 돕고 동생을 챙겼습니다. 동생은 자주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이지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노동은 어머니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끔씩 허리를 붙잡고 앓으시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병치레를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 병을 더 키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면서 집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어머니의 일거리는 줄어들었고 아버지가 남기신 농가 밭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의 땀이 배어있는 곳이었기에 어머니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논을 팔던 날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고 저와 동생은 어머니 곁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동생은 학교가 끝난 뒤 공사장으로 가서 일손을 도우며 소소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에 불과했던 동생이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가장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지만 동생은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라도 해야지. 누나는 공부해서 대학 가. 어린 동생의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더욱 안쓰러워했고 저희는 어머니를 다독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씩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쌀이나 반찬을 얻기도 했고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찾아와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도 잠시뿐 우리 가족의 어려움은 누구도 온전히 덜어줄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저는 가능한 한 집안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 웃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동생은 그런 순간에도 기운을 잃지 않고 어머니와 저를 웃게 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와 어머니에게 작은 위로이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감당하는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고단함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저는 서울로 올라가 취직을 했습니다. 동생도 어머니를 돌보며 고향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달리 타지에서 갓 20살이 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고된 일을 하며 돈을 받지 못하거나 콜센터에서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을 사기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향에 돈을 보내기 힘들자 제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에 한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생을 마감했다는 연락을요.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고 가슴에 박힌 마음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마트 매니저로 일하는 전 고객 응대와 스케줄에 치이는 게 일상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쉴 틈 없이 돌아다니며 주문을 확인하던 중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평일엔 제가 바쁜 걸 아시기에 주로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았던지라 어머니의 전화는 어떤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연주야, 너 지금 바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 현준이를 봤어. 뭐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동생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엄마가 이름을 불렀는데 도망가 버리더라. 엄마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동생이...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아들 못 알아볼까 봐. 네가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현준이 맞아.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트 안의 소음도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잘못 보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하고 계신 거라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함께 뛰놀던 시골 마당, 제게 제잘거리며 장난을 치던 동생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날, 사고가 있었던 그날. 20년 전 동생은 강가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동생의 신발과 유서가 발견되었고 가족 모두 그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죠.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조차 흘리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마저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까지 잃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린 나이에 동생의 빈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살아가며 동생의 빈자리를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유서에 남긴 이 문장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의 전화로 그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끊은 후에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에 당장이라도 내려가야 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하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동생의 유서를 떠올릴 때마다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말이 되자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고향의 모습으로 바뀌는 동안 마음속에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날의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마트 안은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바삐 움직이고 저마다 물건을 고르느라 바빴죠. 하지만 저와 어머니의 눈길은 매대나 계산대가 아닌 사람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한참을 마트에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헐렁한 재킷에 낡은 바지를 입은 남자, 특이한 팔자구름. 그는 물건을 고르다 계산을 끝내고 고개를 숙인 채 마트를 나갔습니다. 저는 얼른 그의 뒤를 쫓아 나갔지만 복잡한 골목길 속에서 그의 모습은 끝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현준이 맞아. 네가 못 봐도 엄마는 알아. 내 아들이라고. 엄마, 혹시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착각일 수도 있잖아. 저는 아직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이 흘러도 내 자식을 몰라볼 리 없지. 왜 도망갔을까? 현준이가 왜 우리를 피한 걸까?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동생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동생이 쓰던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일기장을 펼쳐보니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 문장을 보며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유서를 남겼을지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걸까요?
잠들기 전 동생과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마당에서 공차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준아, 항상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동생은 그 말을 들으며 항상 밖에 웃었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냥 내 그릇만큼만 해내고 싶어.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이 진짜 살아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동생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의 흔적을 따라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그날을 되짚어가며 그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다시 동생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고향에 내려간 지 며칠 지나도 동생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발길을 옮기며 동생의 흔적을 더듬어 갔습니다. 어릴 적 동생과 가까웠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이라면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 뭔가 기억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동생의 옛 친구 중 하나였던 친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동생의 친구를 만난 것은 그가 일하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어릴 때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지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누나,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는 제 앞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말을 꺼내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생 친구는 동생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강가에서 동생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혼자 강가에 앉아 있었고 몹시 고민에 빠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동생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술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날 그렇게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 강가에서 발견된 신발과 유서가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그때 결심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게는 아물지 않은 상처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20년 전 강가에서 경찰들이 신발을 발견하고 유서를 증거로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기다렸지만 끝내 동생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동생을 만나야 한다며 어머니와 제게 험악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었지만 증거가 충분했기에 5년이 지난 그제서야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없는 장례식을 열었고 그렇게 동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때 그렇게 쉽게 놓았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진실이라 믿었는지. 강가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중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시나? 여기 요즘 사람들 잘 안 와.
할머니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는지 강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동생 이야기를 꺼내자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 근데 그날 여기서 뭘 본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 누군가 그날 강가 근처에서 뭔가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진짜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할머니는 한번 알아보시겠다며 일단 날이 어두워져 가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걱정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동생의 유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선택한 결단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강가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다시 동네를 헤맸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뭔가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단서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곧 할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격했다는 사람 주소를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작고 허름한 집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남자가 좀 팔자고름이 특이해서 기억해.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분명 사람이 있던 자리에서 발자국이 강 쪽으로만 나 있었거든. 돌아간 발자국이 없어 내가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강가에서 발견된 유서와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동생이 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기억대로라면 스스로 마감한 게 아니라 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맞았던 거죠.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면 왜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지, 동생을 만날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더불어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동생이 왜 떠났고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빨리 찾아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잘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동생이 일하던 공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기록도 사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공장을 향했습니다. 공장은 이미 몇 번의 주인이 바뀌었고 동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근처 작은 상점의 주인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친구. 자주 와서 담배를 사가곤 했지. 항상 무거운 얼굴로 말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동생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으며 어쩌다 근처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급하게 달려나갔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사체 같은 거에 연루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찾아오곤 했거든요. 이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당시 사체를 썼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생은 늘 어머니와 저를 걱정하며 가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그 정도로 몰렸다면 상황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을 겁니다. 공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트 인근 허름한 카페에서 동생을 닮은 남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기며
그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분명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동생, 우리 가족의 막내. 그를 눈앞에 두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동생을 붙잡았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동생도 도망가지 않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가까스로 물었을 때 동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산다고만 알아줘. 20년 동안 우리를 놔두고 도망쳤어. 엄마는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어. 동생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사채를 써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고 채권자들은 동생을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누나까지 입에 올렸다고 했어요. 동생은 그때 알았답니다. 동생 본인이 있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그래서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더는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요. 동생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없애는 선택을 하다뇨. 그만큼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있을까요? 일할 곳도 없었고 이름도 바꾸고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고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어? 우린 가족이잖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나 동생은 아직도 가족 곁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동생의 사진을 보며 기도하시는데도 어떻게 동생은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지 못할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가 머물고 있다는 허름한 방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의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낡은 침대와 옷 몇 벌, 작은 책상 위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한테 돌아갈 생각은 없어?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의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가 동생을 잃고 한참 뒤 사망 선고를 하기 직전에 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깊숙이 편지를 넣고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날 기다렸다고? 난 그냥 그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널 기다린 건 너를 원망해서가 아니야. 그냥 널 사랑하니까. 넌 우리 가족이잖아.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망설이다 그동안의 일들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처음 일을 시작했던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동생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도 많이 당했던 그곳에서라도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어머니 약간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버는 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동생의 귀에 들어온 건 손쉬운 대출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랬어. 조금만 빌려도 괜찮다고. 어차피 일을 많이 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동생은 그때가 인생의 첫 번째 실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고리 대금업자의 마레소가 돈을 빌리고 이자가 불어나자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빚더미 위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쌓여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피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접근했어. 그 사람 말이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더라고. 동생은 이 투자만 성공하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돈을 다 날리고서야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도 동생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채권자들이 찾아와선 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협박했습니다. 동생은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어머니를 위협하던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그날을 이야기하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모으고 울면서 빌었다고,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다고요. 그런 상황을 빠뜨린 게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사라져야 어머니와 누나가 편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서울에 있던 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도 제가 걱정할까봐 채권자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동생은 유서를 써와 강가로 향했고 신발을 벗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강물에 비친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동생은 강물에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돌아서서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숨듯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머물며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작은 농장에서 일하고 가끔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없으니 편했고 마음의 짐이 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고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 시절의 외로움이 자신을 더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버티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20년 동안 짊어진 고통과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산을 내려와 다른 산골 마을로 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좁은 길과 허름한 초가집들은 고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서 안심했어. 모두가 내게 관심이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었거든. 동생은 근처 농장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일구고 소를 돌보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동생을 괴롭히는 채권자도 아픈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도 없는 평화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동생은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방앗간을 하는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혼자였고 말도 거의 없던 아저씨는 어느 날 동생이 일하다 다리를 다치자 아무 말 없이 동생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치료해주며 작은 밥상까지 내어준 아저씨에게서 가족이 더욱 보고 싶었다는 동생. 따뜻한 밥과 고추장 하나로 간단히 차린 밥상이었지만 동생은 그날의 밥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방앗간에서 아저씨의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특별히 다정하거나 친절하지 않았지만 서툴게나마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해줬다고 해요. 그분이 그러더라. 사람은 가끔 나무 같아야 한다. 뿌리를 뻗어야만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이 내겐 큰 힘이 됐어. 그동안 나는 그냥 도망치기만 했다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마을에서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그를 추적해 마을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루는 방앗간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동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었다는 동생이 얼마나 겁이 났을지. 옆에 있던 아저씨는 그의 얼굴만 봐도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그를 방앗간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 산길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너 여기서 당장 떠나. 그분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저씨의 말을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동생은 아저씨가 건넨 조그마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옷 한 벌과 아저씨가 손수 써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뿌리를 뻗고 살아라. 그러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마을을 떠난 동생은 다시 도시로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삶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떼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잘 곳도 없어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며 그나마 남은 돈으로 겨우 끼니를 메워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동생은 가끔 길거리에서 동네 사람들과 비슷한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채권자들이 그를 다시 찾을까봐 늘 긴장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하루를 버텼습니다. 지친 몸을 끌고 숙소로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동생은 전봇대에 붙어있던 작은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료 식사 제공, 도움이 필요하신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 문구에 발걸음을 멈춘 동생은 한참 동안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스스로가 처한 상황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던 동생은 결국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한 작은 쉼터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도착한 동생은 문턱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지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낡은 셔츠 차림에 소매를 거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선 누구든 환영입니다. 그는 이 쉼터의 신부님이었습니다. 동생은 그의 환대에 이끌려 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홀에는 동생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국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한쪽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한 동생은 그날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가끔 쉼터를 찾아가 식사를 하며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부님은 동생의 처지를 묻지도 않았고 그저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곁을 내어주었습니다. 동생은 어느 날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 가족을 떠나 홀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끝없는 실패와 후회의 시간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서는 사람만이 자신의 길을 찾는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 말은 동생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신부님은 동생이 필요할 때 쉼터에 머물 수 있도록 했고 간단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일은 쉼터 한쪽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낡은 가구를 수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동생은 천천히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동생은 자신의 손으로 처음 완성한 작은 나무 의자를 신부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자는 삐뚤빼뚤했지만 어디 하나 부실한 곳 없는 튼튼한 작품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의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의자를 만들면서 느꼈을 겁니다. 나무를 다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듬어가는 거라고요. 이 의자처럼 현준 씨도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부님 말을 들은 동생은 더 이상 이 의자가 자신에게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동생은 그 이후로도 쉼터에 머물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돌려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부님은 계속해서 동생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닫혀있던 동생의 마음은 어느새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생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함께 작업을 하자고도 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 쉼터를 떠나며 동생은 그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만남은 동생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말처럼 동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의자는 동생이 가장 중요한 인연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갈 무렵 동생은 도심의 무료 급식소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굶주림이 찾아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찾아가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한 중년 여성이 동생을 유독 눈여겨보며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주 오나 봐요.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동생은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이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 일이 늘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그의 침묵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죠.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쪽도 그럴 수 있어요. 동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냉소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니,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했지. 하지만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동생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의 표정을 읽은 듯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도 무료 급식소에 올 때마다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동생은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도 동생이 그녀를 경계하고 피하는 것을 느꼈는지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에게도 당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동생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동생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한때 잘 나가던 증권맨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삶을 포기하려 했던 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그녀의 큰 후회로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땐 내가 동생에게 괜찮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게 지금도 뼈아프게 아쉬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마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동생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말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주머니는 동생이 먹고 있던 따뜻한 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건넨 쪽지에는 숙소와 직업 소개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은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는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동생에게 처음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 동생은 굶주림이나 추위에 떨지 않고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머니가 소개한 직업 소개소에 찾아간 동생은 도심의 작은 가게에서 창고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동생은 묵묵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하루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또 다른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생과 같은 창고에서 일하던 선배 직원이었습니다. 선배는 동생이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선배는 친근하게 다가와 동생에게 말을 걸고 간식도 건네주었어요. 처음엔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배는 동생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선배는 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동생이 어떤 사연이 있어 보인다며 털어놓고 싶으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선배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처지와 고향을 떠나온 이유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도 자신의 어려운 과거였던 가족과의 이별을 털어놓으며 동생과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동생은 자신 혼자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야겠다고 깨닫기도 했어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동생은 주말이면 근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앉아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 구석의 낡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이봐,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나? 동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머리칼과 깔끔한 셔츠 차림의 노신사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별 생각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비우고 있다고요. 노신사는 한 권의 책을 내밀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내가 어려울 땐 큰 힘이 됐던 책이네. 책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법이었습니다. 동생은 책을 펼치며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선생님도 다시 시작한 적이 있으신가요?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몇 번이고 넘어졌지? 사업 실패, 가족과의 갈등.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네. 그들은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고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동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노신사는 또한 동생에게 왜 자신을 미워하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더구나 동생이 겪은 시간들은 참 소중하다며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동생은 그의 말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노신사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용서란 시간을 주는 거라네. 그리고 때론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지. 노신사의 만남 덕분에 동생은 또다시 마음을 추스르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족과 만날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던 동생은 가게의 배달 일을 돕던 날 동생은 우체국에서 우연히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동생을 긴가민가 보던 눈빛으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선 남자는 서류를 들고 줄을 서 있는 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사실 과거 동생이 잠시 일했던 공장에서 만난 동료였습니다. 동료는 동생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당시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동료도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생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료는 동생을 반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많이 슬퍼하고 지금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동생에게 전했어요. 그의 말에 동생이 흔들렸나 봅니다. 가족을 만나지 않더라도 가까이 살며 얼굴을 봐야겠다고요. 그렇게 동생은 거처를 고향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어머니를 마주쳤던 것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인연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동생의 어두웠던 삶 속에 따뜻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만남들이 모여 동생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마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네. 이제 누나가 그 짐을 나눠 가질게.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서린 슬픔과 후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고된 세월이 남긴 흔적과 더불어 작은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지만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 밖에서 동생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니는 동생에게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동생은 점차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 안에서 동생은 전과 달리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마트엔 어머니 지인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동생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오히려 마을 잔치를 해야겠다며 동생과 어머니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은
예전에 방앗간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아저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고 계신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동생을 알아본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덕분에 뿌리를 내릴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잘 버티는 법을 배웠으면 됐어.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다독이는 건 결국 자네 몫이야.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오랫동안 묵혀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강가에 남겨둔 흔적들과 20년 동안 떠돌며 수집했던 조그마한 기념품들,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누나 곁으로 돌아왔다. 내 뿌리는 여기다. 그가 일기장을 덮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은 다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 후 동생은 마을의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익힌 손재주와 경험을 살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목공소를 자주 찾아가 그의 점심을 챙겼고 저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은 매일 작은 일에도 웃고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동생이 사라지며 우리 가족은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동생이 만든 목공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가족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써넣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동생이 직접 어머니와 제게 의자 하나씩을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서툴지만 저도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의 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3개의 의자가 완성되면 볕이 잘 드는 곳에 나란히 놓을 예정이에요. 셋이 함께 햇살을 받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저는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